혁신의 첫 스텝도 꼬인 민주당, 뭐 이례경 파장 일파만파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조용히 있다면 민주당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지금.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지금. 네.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진짜 악재가 겹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다가 오히려 이게 또 자초되는 상황이 와서 오히려 더 당이 분란으로 가는 상황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네. 형국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어야 돼요. 외부적인 요소, 국민의힘에서 악재가 터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만 민주당이 지금의 어떤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뭐 스스로 한번 이런 것을 파헤쳐 보고자 혁신위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었지만은 처음부터 이게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혁신위가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누가 또 오려고 할까?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쉽지 않은 앞으로도 지금 여름까지도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혁신위원장이면 사실 모두가 다 주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도 이례경, 네. 뭐 혁신위원장 이렇게 네네. 딱 뜨니까 이례경을 다 찾아봤어요. 누군지. 저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몰랐어요, 예. 사실. 근데 네, 어떻게 네. 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실책이다 생각해요. 물론 뭐 네. 본인도 본인이 인제 당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듯이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스크린을 댔었어야 되거든요. 뭐 그걸 너무나 쉬운 건데도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무능한 거고요. 예. 아니면 그걸 알고서도 강행한 거라면 그건 오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저는 좀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제일 처음에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또 말이 많이 나올까 봐 어떤 보안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더 셌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뭐 최고위원들도 그 전날 저녁 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에서 굉장히 일부 소수만 알고 이것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딱 들었을 때 '아 그분' 이렇게 나와야 예. 되는데 들어오는 순간 누구?' 네.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누구 했을 때까지만 좋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인제 이력이라든지 프로필이 나오고 이분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는 게 이게 검증이 됐었을 때 누구나 긍정할 수 있고 '아 맞다. 참 잘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이름 발표하자마자 뭐 1시간 안에 기자들은 다 특히나 가장 쉬운 SNS를 보고 그 글들에 대한 나온 거 네. 바로 검증이 검증하죠. 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1차적인 검증도 통과하지를 못하는 인물을 저는 청구했다는 입장에서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당들이 왜 이렇게 1인 회사처럼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지? 라는 거 참 아쉬움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든 저희 국민의힘이든 정치권에서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1시간 내에 일을 시킬 수 있고 뭔가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사실 보좌진까지 합치면 몇 천 명 수준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근데 보면 아까 우리 뭐 국민의힘의 5인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 소규모의 이 뭔가 그룹 안에서 일을 하려다가 사실 그르쳐요. 예. 뭐 보안 문제다, 뭐다 얘기는 하지만 아니 조직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직이 보안이 유지가 안 되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 관리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저는 이제는 좀 지겨운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몇 명 팀 꾸려 가지고 검증해 봐. 아 이거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만한 거 아니면 기자분들이 뭔가 문제 제기할 만한 거 한 1시간 한 40-50 분만 찾아봐라고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당들이 얼마나 스스로 작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당들이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당원들한테 뭔가 추천하는 절차라도 좀 거치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원래 의원총회에서 쇄신 의총 열어가지고 하기로 혁신위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자 그랬던 거고 거기서 의결한 건데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이게 주먹구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이 행정가 내지는 조직을 운영해 본 하나의 리더로서 조직 관리를 잘한다. 내가 성남시와 경기도를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무색해지는 예.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보안 유지 아니면은 뭐 논란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미리 알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그 내막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혁신위가 아니라 현역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혹시 혁신위를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짙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의 방향을 어떤 당의 통합과 그다음에 내년 개혁 공천을 위한 기구로 쓰려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의 인선을 통해서 본인이 혁신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마음이 조급했던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당내 역학적으로 보면 친명 그룹이 적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170여 명의 지금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친명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30-40 명? 아주 넓게 잡아야 한 5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 중간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명, 비명 측이 좀 한 20-30명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재명 대표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내년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다음 대선 후보까지 본인이 대선 이게 당대표가 끝난 뒤로도 한 3년 더 있어야 되거든요, 예. 대권까지. 예. 그러면 대권 후보가 정해지는 것까지는 2 년이에요. 그럼 예. 2년 동안 어떻게 버틸 것인가. 자기를 옹호해 주는 친이 그룹이 있어야 되지만 내년 다음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자기가 무사히 갈 수 있고 대선 경선 후보에서도 자기가 대권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도 상당히 그 그룹이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 굳건히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그룹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당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당은 지금 굉장히 뭐 뭐 충분히 드러났지만은 뭐 여러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 특히나 저는 이번 달 말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한 이후가 참 기초가 두목되는 게 물론 저는 이낙연 대표가 현실 정치에 바로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 기름이 바닥에 뿌려져 있고 민주당 당사에는 그다음에 지금 이 유전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라이터가 되지는 순간 과연 이것이 폭발을 할까 안 할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당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당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친위 그룹을 만들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이 예. 과연 당 내에서나 당 밖에서나 이게 과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 사람을 쓰려다가 남의 사람 혁신이 안 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네. 보십시오. 그냥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옅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나 예. 김부겸 전 총리나 다 두 예. 분 다 총리셨네요. 예. 이런 분을 그냥 혁신위원장으로 만약에 불렀다. 그럼 조용히 지나갔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도 폭발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왔나 보다. 음. 뭐 와서 뭐 또 본인 뭐 나름대로 하시겠지.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람 쪽으로 확 이걸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이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반대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튕겨져 나가서 예. 이낙연 대표 쪽이 오히려 주목을 받는 이상한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네. 누가 봐도 중립적인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 이낙연 등판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낙연 등판론까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찌 됐든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다음번 인선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밝혔지만은
당 외의 인사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당 외의 인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 외의 인사는 당내 이런 복잡한 이 형국을 몰라요. 예.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물어보겠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혁신하라고 데려왔는데 네. 대표가 데리고 오면 사실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가 또 본인이 자기 색깔 내려고 하면 예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처럼 되는 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당 밖에서 오신 분들은 네. 늘 이게 비슷해요. 네. 처음에는 본인을 발탁해준 사람이랑 잘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혁신도 없고 새로운 그렇죠. 것도 없네 네. 이러다 보면 또 급발진을 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계속 도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이제까지 보면 뭐 그렇게 성공했다, 뭐 김상곤 혁신위원이 성공했다. 그 당시에도 평가는 분분했거든요. 예. 혁신 뭐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다행히 123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보다 한 석을 더 얻어가지고 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가 또 반대되는 평가도 상당히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얘기하는 게 당내의 역학 구도를 알아야 돼요. 당내가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당이나 정말 이해관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자체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그다음에 혁신이란 것은 뭡니까? 가죽을 벗기고 뼈를 정말 깎는 고통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해줄 사람이 오히려 그러면 당의 어른이라든지, 저는 아까 정석현 대표라든지 김부겸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 네. 우리 정치 선배고 당을 이만큼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오히려 뒤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면 반발하고 튀어나가 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당 외의 인사를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현직 의원들은. 예. 근데 저는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예. 저는 완전히 반대로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이런 사람 시킬 것 같아요. 어차피 혁신이니까. 어차피 비대위 혁신이니까. 아니고. 예, 예. 혁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혁신이라는 게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음. 그러면 그 맨날 당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많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훈수 두던 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원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들이 혁신안 내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초될 겁니다. 예. 높은 확률로. 음. 그러면은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도 막 너무 이상적인 얘기하고 막 안 맞는 얘기하니까 안 되지 않냐. 그럼 다시 이재명 리더십이라는 게 공고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찌 보면 그냥 아니 대놓고 SNS에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면 어떡합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이런 요구들이 많을 때 반대파를 앉혀야죠. 근데 아무튼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뭐 예. 박용진 의원, 뭐 이상민 의원 다 좋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분들이 혁신위에 오는 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의총에서 차라리 이런 정말 다수가 다 참여하는 의총장에서 그럼 누구를 혁신위원장을 모셨으면 좋겠냐. 한번 진짜 뭐 끝없는 토론, 정말 쉼없이 한번 토론을 해서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콘클라베 방식처럼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선거를 몇 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비판만 하는 건 솔직히 비판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돼요. 예. 당내 비판이나 이런 거 평론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하면 되니까, 의원들은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나 뭐 박영진 의원, 저는 당내 소수파 의원들도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물러가라,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얘기하실 수 있죠. 뭐 그건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당을 위해서 그러면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직 의원이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제가 뭐 당내 소수파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정치는 일단 와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걸 해야지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임팩트가 진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반대파까지 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품이 넓은 사람이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뭐 시그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층의 그 어떤 그 생각과 국민의 민심이 조금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게 갈라질 때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카드들이 이제 혁신위, 비대위입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위나 비대위는 선출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약간 국민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또 당원들이 다소 별로 좀 안 좋아하시더라도 모시고 올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거든요. 특히 지금은 민주당 당원분들도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도 혁신 권한 어느 정도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혁신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분을 당원들이 설령 수박이라고 욕하더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데, 이거를 그냥 애매모호한 카드로 흘려보낸다면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에 뭐 조응천, 박용진 의원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것도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한테 이 혁신위원장을 누구에게 할지도 못 주는 그 권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못 주고 있는 이런 여유가 잘 보이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여유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본인에 대한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계속 이게 그 당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취임 1주년이 되는데 네. 참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과연 당대표로서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 온 것일까라는 아마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대표 1년 동안 뭘 했을 것인가라는 것도 해보면 딱히 막 떠오르는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조바심을 저는 냈고, 아마 이번 혁신을 어찌 보면 남은 당대표 임기 마지막 내년 총선까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을 혁신해 갈 수 있는 어떠한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혁신위가 이렇게 처음에 자초가 되면서 이제 뭐 누가 오더라도 정말 그 방금 천 변호사님 얘기처럼 '와 정말 그 정도야?' 이럴 정도의 충격적인 어떠한 정말 쇼크적인 인사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당내에서도 찾아보면 참 우리 당의 그 많은 의원들 많죠. 정말 똑똑하신 예. 분들도 예. 많고,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탄희 의원 정도면 좋지 않을까? 젊고 혁신적이고 뭐 아직까지는 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구나 이탄희 의원 하면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뭔가 좀 하려고 노력하는 예. 의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젊은 소장 그룹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맡겨도 참 좋지 않을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탄희 혁신위는 제가 두려워서도 있지만, 제가 이탄희 의원과 100분간 토론을 같이 한 입장에서 네. 그거 하면 안 되는 카드예요. 아, 그래요? 그 이탄희라는 정치인을 망가뜨립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잘 되려면은 민주당이 위기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아까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 게 그런 위기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윤석열 정부도 뭐 좀 있고, 뭐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 봐도 해볼 만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원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탄희 의원이 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내고 뭐 하고 해도 결국 안 될 건데, 그러면 이탄이라고 하는 좋은 제목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과가 될 거라 가지고 저는 이게 특히나 이상민, 박용진 이런 약간 좀 그래도 그러니까 원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뚫고 가실 수 있는데, 이탄희 의원 많은 주목받지만 어찌 됐든 초선인 상황에서 예. 혁신위를 이끌어라. 저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혁신위 자리가 우리 천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 혁신할 생각들이 별로 없는데 혁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거 쥐어짜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스킬이 필요해요. 예. 이게 다 윤석열 정부 탓입니다.